앞으로 우리는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사람들을 연결하며 함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국가는 외교를 만들고 외교는 국가를 만든다. 사람은 광장을 열고 광장은 사람을 연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데 이번 발표 기회를 주신 김준영 이사장님, 원동욱 부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또 친한 분들이 저한테 발표 의뢰를 해가지고 거절도 못하고 그래서 조금 내용은 없지만 기존 연구해오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동전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래서 중동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 중동 전쟁이 터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살롬, 러시아로 미르라는 말, 즉 평화라는 단어만큼 우리 가슴에 절박하게 다가오는 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시스파이어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도 휴전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대에 우리 한반도 역시 그 관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발표하게 된 게 사실은 제가 미중 관계나 중로 관계를 기존에 많이 연구해 왔기 때문에 저한테 발표 기회도 준 것도 있지만 이런 전쟁 와중에 우리 한국 외교가 좀 더 외교 처가를 갖고 좌표 설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역의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한국과 북한이 다 개입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되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전후로 이제 미중로 전략적 삼각관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것이 또 사실 한국 외교의 가장 큰 딜레마이고 난제이고 장애물입니다. 먼저 네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네 가지 하나의 변수 동인을 가지고 미중로 이 삼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지금 이렇게 저물고 있다고 그러지만 역시 미국은 패권 국가라는 지위를 다시금 바이든 정부 집권 이래 다시금 재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지금 어떤 세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른바 세계화 전략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부상을 가져왔고 미중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부상과 대조적으로 미국의 퇴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세계화 전략은 중국의 글로벌 부상, 중국의 대포용 관여 정책의 결과는 결국은 중국의 글로벌 부상을 낳았고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중국의 시대가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미국 정가에서는 중국에 대한 초당적 차원, 전방위적 차원의 견제 정책, 봉쇄 정책이 이게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세계화 전략의 전환을 탈세계화 혹은 재세계화 혹은 무질서의 세계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은 아메리카 퍼스트에 입각한 세계 전략의 전환은 재세계화, 탈세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전략의 가장 중심적인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부상을 막고자 하는 이 전략 자체가 전 세계의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보이죠. 두 번째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변수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은 과거에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전략 경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적 협력과 전략적 경쟁을 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략 경쟁 자체가 곧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 전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과 미국의 미중 전략 경제가 냉전 시대의 미소처럼 그 영향력과 그 전 세계적 파장이 냉전 시대를 능가할 정도로 지금 신냉전으로 그 신냉전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전 세계적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독일이라든가 한국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우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 등거리 외교를 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실리가 심각하게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이 변수를 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 전략 경제가 직접적 충돌로 투시디데스 트랩에 빠질 정도로 바로 직접적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이 첫 번째 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직접적 충돌보다는 오히려 롱게임을, 장기적인 미중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전방위적 차원에서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쟁으로서 이 장기적 전략 경쟁을 미국과 중국이 관리된 전략 경쟁 혹은 상호 의존적인 어떤 전략 경쟁을, 복합적 상호 의존 체제 하에서 관리된 상호 의존적 전략 경쟁을 롱게임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그 상호 의존도는 냉전 시대의 미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 차원의 그 미중 상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많은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이 시진핑 주석을 최근에 만나서 투자 약속을 한다든가, 작년에 그 미중 무역 규모가 역대 최고치로 이렇게 7,600억 달러인가요? 굉장히 최고치의 무역 규모를 자랑했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미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미중 탈동조화가 아니라 세계의 시장으로서,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과의 관계를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100세에 달한 힐리 키신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미중 관계는 코에볼루션하는, 상호 공진화하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경쟁과 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최근에 베클리라든가 이런 미국의 주요 안보 전문가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로 코로나 정책 이후에, 시진핑 집권 이후에 중국 경제가 피킹 파워에서, 정상 권력에서, 정상 세력에서 말하자면 이제 지금 폴링 파워로 떨어지는, 말하자면 이제는 중국의 시대가 저문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비관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진핑 집권 이후에 사형기업에 대한 통제라든가, 민간인 사형기업에 대한 통제, 사람 노동력의 둔화라든가, 또는 버블 경제, 부동산 버블이라든가, 또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와 탄압,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통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말미암아 중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시나리오가 또 하나 있고요. 저는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에 미국의 중국 북경대학 교수이면서 세계은행 부총재를 했던 리니프 교수가 중국은 끄떡없다 이겁니다. 중국은 폴링 파워가 아니라 중국은 내수 시장이 82.6%에 달하고 수출 의존도는 뭐 17.6 정도 정도에 불과하는 내수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굴러가기 때문에, 국제 경제의 어떤 변화라든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내수에 의존한 경제 발전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수출과 내수를 병존시키는 쌍순환 전략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계속 발전할 것이고, 동시에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든가
첨단 기술 분야의 혁신을 통해서 중국은 과거처럼 고속 성장은 아닐지라도 중속 성장을 통해서 2049년 신중국 건설 100주년이 되는 무렵이면은 아마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 정도에 이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이면 이미 국가 GDP로 치면 미국을 이미 추월한 상태가 되겠죠. 그런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네 가지 미중 관계 측면에서 이 네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저는 두 번째와 네 번째, 즉 미중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리된 전략 경쟁, 롱 게임을 하는 관계로 가려갈 것이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최근 들어서 비관적인 전망이 국제사회에 많이 횡행하고 있지만 중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중저속 성장을 통해서 중국의 글로벌 파워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가 마치 금방이라 중국이 디클라인하거나 폴링 파워가 될 거라 예견하고 한중 관계를 이렇게 말하자면 비관적으로 보려는 이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스탠스나 전망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가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세 번째 변수는 이제 중러 관계입니다. 중러 관계를 보면은 대다수 미국의 전문가들이 서방 전문가들은 중러 관계를 미중의 전략적 삼각관계 측면에서 중러 관계가 굉장히 비관적이고 중러 관계의 지속적 안정성 여부를 두고서 비관적 전망을 많이 합니다. 마치 뭐 정략 결혼을 한 일시적인 어떤 편의에 의한 축이라든가 정략 결혼을 한 메리지 오브 컨비니언트한 정략 결혼을 한 것과 같은 일시적인 자국의 국익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제휴를 하는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정체성의 차이라든가 러시아의 문화는 서구 문화적인 평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 문화는 이렇게 동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문화 정체성 측면이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위협론, 황화론 이런 것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미중 중러 관계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뭐 준동맹 관계로 보일 정도로 상당히 깊은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중러 관계는 곧 깨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보는 게 대다수인데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러 관계는 마치 데팍토 얼라이언스입니다. 사실상의 동맹 관계, 군사적 동맹 관계보다 오히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더 걸맞게 잘 적응하고 있는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푸틴 집권 이래 약 10여 년 동안의 중러 관계의 발전 경향을 보면은 그동안 유라시아 지역을 둘러싸고서 패권 경쟁, 핵심 유라시아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서 경쟁할 거로 보였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푸틴도 시진핑도 중국의 1대1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이것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공생을 하자라고 갈등을 완화하는 제스처를 취했고요. 2014년 10여 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러시아가 경제 제재 국면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중국의 지원입니다. 중러 관계는 10여 년 이래 최근까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거뜬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중국이고요. 또 안보적으로 매년 군사훈련을 하면서 사실상의 군사동맹과 같은 이 소위 상호우호 설린조약이 2001년에 이미 그 동맹조약에 가까운 조약을 최근에 또 20년 연장을 했습니다. 안보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볼 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중러 관계는 전혀 no limits, 한계 없는 협력과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더군다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미중 관계나 미러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러 관계는 그에 상승해서 오히려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중 관계는 롱게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결국 중국을 견제하려면 러시아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역시신자 전략이죠. 냉전 시대 때 미중 수교를 했던. 그런데 지금 그 카드를 다 써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미러 관계 리셋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던 그 전략은 이미 수포로 돌아간 상황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란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면서 한층 더 중국과 러시아는 중동에 있어서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러 관계는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합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협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과 중국 북중러 삼각 협력도 그에 상응해서 또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보다는 약화된 것이긴 하지만 양자 관계에 주로 북중 관계나 북러 관계에 의존해서 주로 발전하고 있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북중러 삼각 안보 협력도 그에 상응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수는 바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제 거의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내지는 미중러 전략 삼각관계 밖에 있는 소위 지역 맹주들 내지는 남반구에 있는 주요 국가들이라든가 브릭스라든가 특히 인도의 활동을 되게 주목해야 되는데요. 인도가 지금 중국 못지않은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펼치려 하고 있고요. 다방향 외교, 멀티벡터 디플로머시를 통해서 실리 외교,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이 권역에 속하는 나라들이 대체로 남반구에 많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중동의 이란이라든가 또는 인도라든가 이런 많은 나라들이 사실 이 미중러 삼각관계 밖에 있는 해증 미들 스테이트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제3지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에 있는 소위 위험 회피 국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 다극 질서 체제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컨대 지금 세계 질서는 미중러가 주도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틈바구니에서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과 또 실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이른바 제3지대 중간 위험 회피 국가들의 움직임이 또 외교의 큰 변수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국제 질서가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변수에 의해서 그 신냉전 다극화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우리 한국 외교도 좀 더 탄력적으로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게 좀 더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정경분리적인 접근 방식 내지는 지금 너무 아까 소대도 우리 의원님이나 또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외교가 너무 편향된 대미 일변도 외교이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외교적 마찰뿐만 아니라 국익을 손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질서의 변화에 즉 다극화된 신냉전 질서 체제하에서 최대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탄력적인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사우디도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참하지 않았죠. 또 독일이나 프랑스는 미국의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중국과는 경제적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의 국력이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기술 대국으로 이렇게 발전한 상황 하에서 오히려 아쉬운 쪽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과거와는 다른 미들 파워 스테이트로 상승했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적인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좀 더 탄력적인 국익 외교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김재관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토론해드리겠습니다. 김재관 교수님은 크게 네 가지 갈래로 현 상태를 파악해 주셨습니다. 첫째, 바이든의 자유주의 복원 시도. 둘째, 미중 전략 경쟁. 셋째, 중러 관계의 변화. 넷째, 다극화. 저도 이런 네 가지 구분에 크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토론에서 드릴 말씀은 미국과 중국 내부를 좀 자세히 보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미국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어떻게 한다라고 그냥 하나의 행위자로 보기 쉬운데 실은 미국 내부의 디커플링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순으로 말씀드리면 의회, 백악관, 국무부, 상무부, 그다음 기업들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의회가 제일 강한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이 미국 정부가 가지 말라는데도 와가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 의회 파트너이신 미국 의회가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반면에 이런 그 실물 이 경제를 다루면 다룰수록 좀 더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런 디커플링이란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 방문해가지고 중국이랑 잘해보자고 한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계속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권에서 이러저런 말을 하는데 말 함부로 못하는 관료분들을 만나면 답답해하세요. 산업부나 외교부 이 하위 그 직원들 만나면은 답답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그런 내부적 디커플링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다음 정권에서 이제 바이든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만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변수를 그냥 하나 주어진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그 내부를 봐야 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제재를 당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돌파할 거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시고, 지난 9월달에 세미나를 했었을 때 박배석 의원께서 저한테 그 중국이 반도체 돌파해낼 수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교수님도 모르시네요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아팠었는데, 예, 저기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진핑도 몰라요. 시진핑도 자기 나라가 이걸 해낼지 안 해낼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러나 성과는 나오고 있고, 지난 7월달에 나온 화웨이 폰 같은 거 보면은 미국이 금지하는 것들 만들어 낸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수율이 낮아서 원가가 높은 상태인데 아마도 이 학습 곡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 많이 만들면 점점 좀 좋아지니까 점점 좀 수율이 좋아지면서 원가가 떨어지면서 결국은 돌파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제재에서 중국이 돌파하냐가 문제가 또 하나가 문제긴 한데, 또 하나의 문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미국은 뭐 하고 있냐는 거거든요. 가령 그 미국이 지금 삼성과 이런 TSMC를 거의 겁박하다시피 해서 자기 나라에 이 공장을 지으라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은 원가가 50%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 제재에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현상은 반도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끊어진 상태에서 미국, 중국 둘 다 원가 상승을 겪고 있고, 결국 둘 다 학습 곡선을 통해서 이 원가를 낮출 것인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최대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 파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중국은 독립해버리고 미국은 자기네를 만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하는 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진정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나갈 방향, 아까 전에 저기 김상희 의원님께서 마치 우리나라가 저기 70년대에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도 심지어 72년에 남북 화해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사실 72년도가 이제 중요한 해였는데 그때 이미 중일 수교가 벌써 있었고요. 그리고 중미 수교한 게 76년이거든요. 우리는 냉전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이미 훨씬 앞서 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말하자면 한중 수교가, 그러니까 중국과의 수교를 20년 늦게 한 거예요, 딴 나라들보다. 그때 이미 냉전에 지각했었는데 지금은 또 냉전으로 앞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그말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만은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그리고 김대중 정권의 개방형 통상국가 이후로 노무현 정부 때 한미 FTA 했고요. 박근혜 정권 때 한중 FTA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항상 실리를 취했던 것인데, 바라건대 이제 그런 추세로 회복했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